자, 그러면 우리 권순우 팀장과 함께 뉴스3 플러스 한번 가볼까요? 네. 권순우 팀장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삼프로TV 권순우 팀장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아 이게 방송 직전까지 준비하다 보니까 좀 정신이 없었네요. 아, 그렇습니까? 예. 네, 하여튼 지금 저희는 달이랑 경쟁하는 겁니까? 달 가리고 뭐 이런 달과 경쟁. 우주가 3%를 견제하네요. 그건 좀 거의 머스크급인데 아. 어제 이제 그 달 보면서 소원 빈 분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또. 그러면서 또 소원을 비는 거는 나의 원금을 회복하게 예, 해달라. 그거는 여러분 달한테 빌 게 아니에요. 차라리 정프로한테 비시는 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저희의 원금은 항상 전고점이기 때문에 네. 전고점을 향해 기도해 보겠습니다. 저는 그 매수 대금까지만 되면 저는 네. 무조건입니다. 다 정리하고. 자, 그러면 첫 번째 뉴스 역시 뭐 미국 선거 얘기 좀 하고 가나요? 뭐 더 중요한 우리가 행운을 전해드리기 위해서 구경이라도 좀 하시려고 지금 PPT에 이미지 하나 갖고 왔는데요. 네. 2조 8천억짜리 복권 당첨자가 나왔습니다. 2조 2조 8천억? 8천억. 와. 여기가 미국에서 8월부터 40차례에 걸쳐서 1등 당첨자가 없었어요. 야. 그래서 40번의 이 당첨금이 누적이 돼서 뭐 언제 나오냐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화제가 됐는데 결국 나왔군요. 보니까 중간 선거 기사보다 이게 더 많은 것 같아요. 좀 과장입니다. 2조 8천억. 예. 저 부럽습니다. 세금 누가 그러던데 어딘 뭐 로또도 세금을 안 내. 영국인가? 안 내요? 영국에 로터리가 있죠. 로터리. 영국에 로터리라고 그러거든. 세금을 안 낸대요. 희망을 주기 위해서. 예. 아유 가난한 사람도 해가지고 으아 근데 거기서 세금 반 세금 안 낸다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 영국은 저것도 있던데요. 이제 프리미엄 본드라 그래가지고 국채 이자 몰아주기. 국채 이자를 몰아주는 거예요. 국채인데 예를 들어서 뭐 1,000만 원어치를 산다 그러면 쿠폰이 하나 생기면 이걸 여러 사람이 사면은 자기가 뭐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 쿠폰이 막 생기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추첨을 해서 한 명한테 국채 이자를 몰아주는 거예요. 재밌게들 사시네 영국. 그러니까. 근데 그게 그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되게 도움이 많이 된대요. 이게 국채 이자율이 워낙 낮다 보니까 이거를 좀 사람들이 자산 축적을 좀 안 하게 되는데 어쨌든 그런 프리미엄 본드의 어떤 그 대박을 노리면서 이 국채를 계속 사잖아요. 그러면 저축을 하는 효과가 있다 보니까 네.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이 된다 그러는데 그래요. 예. 그 미국의 중간 선거가 시작됐습니다. 네. 개표 윤곽은 동부 지역은 이르면 오후 8시 넘어서 나올 걸로 예상이 되니까 한국 시간으로는 좀 낮이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갖고 일단 이번 선거가 큰 사고 없이 순조롭게 좀 진행이 됐다라는 보도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런 보도가 한국에는 잘 안 나오는데 네. 이게 선거가 큰 사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 이런 얘기가 한국에는 잘 안 나와요. 근데 여기는 미국은 어떤 문제가 있냐면 여기는 딱 선거를 하게 되면 사이버 안보 당국이 바로 브리핑을 합니다. 네. 여기서 러시아의 선거 개입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네. 그리고 개표 과정에서 선거 인프라에 대한 해킹이 있었는가 없었는가, 네. 이런 부분들이 미국 대선은 굉장히 중요한 아젠다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2016년 대선 당시에 러시아 해킹으로 투표를 방해를 받기도 했었고요. 이번에 선거를 앞두고도 러시아 당국이 미국 그 소셜 미디어에다가 여론 조작을 시도했다라는 보도들이 좀 있었어요. 그러니까 러시아가 자기들이 원하는 선거 결과를 나기 위해서 뭐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데 자기 계정 만들어서 막 올리는 거죠. 가짜 뉴스도 퍼뜨리고. 네. 이런 것들이 실질적으로 많이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뉴욕타임즈에서 지난 6일에 미국 러시아 당국이 미국에서 직접 SNS 계정을 운영하며 가짜 뉴스를 퍼뜨렸다라는 보도를 좀 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좀 이게 또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관련이 좀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러다 보니까 이런 이벤트들이 미국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다 보니까 그런 얘기들이 좀 있었고요. 조기 투표가 집계가 잠정으로 됐는데 한 4,420만 명 정도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게 미국 선거 중에는 중간 선거 기준으로 역대 가장 많은 네. 투표 선거 중간 선거가 있었고요. 네. 물론 대선까지 비교하면은 코로나 팬데믹 때 대선 때 이제 선거하기 좀 어렵다 보니까 그때는 한 1억 명 이상이 조기 투표에 참여를 했어요. 예. 근데 이걸 두고도 통상 조기 투표자가 늘어나면 민주당이 좀 유리하다. 그런 얘기 있죠. 그런 얘기가 좀 미국에서도 좀 있었어요. 근데 이번에는 분위기가 조금 달라진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근데 이거는 우리나라도 예전엔 좀 그랬어요. 조기 투표가 좀 많으면 민주당이 유리하다.
라는 것들이 있었는데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예전 그러니까 진보가 유리하다는 거겠죠. 네. 근데 그런 부분에서 조금 요즘엔 분위기가 좀 바뀌었는데 이거는 미국 중간선거에서도 좀 비슷한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아요. 미국 선거에서 사전투표를 마친 유권자 중 민주당 지지층이 42.8%, 공화당 지지층이 34%. 그래서 사전투표를 한 사람 중에 사전 투표로는 민주당이 여전히 강하네. 예. 그래서 42%가 투표를 했다 그래서 네. 이번 사전 투표에도 민주당이 조금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관측이 나오고 반면에 예전에 비해서는 격차가 훨씬 더 좁아졌다 사전 투표에서라는 것들을 좀 관심을 좀 가지고 좁혀졌다 있습니다. 이거죠. 예, 그 여론조사를 종합하면은 하원은 공화당이 다수당을 차지할 가능성이 크고 상원은 좀 비슷비슷하다라는 건데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좀 그 증시 쪽에서는 물론 행복 회로를 돌리는 분들의 시나리오인데 네. 여기서 공화당이 이기면 뭐 러시아에 대한 지원을 좀 줄이고 뭐 긴축을 좀 덜하고 뭐 감세를 좀 하고 뭐 그런 식으로 부양책이 나오지 않겠냐라는 행복 회로를 돌리면서 물론 미국 뉴욕 증시가 그렇게 가볍게 움직이는 증시는 아닙니다만 그 공화당을 지지하는 이제 미국의 개인 투자자들이 그런 식의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어쨌든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그 다우존스는 1% 이상 상승했고 나스닥과 S&P도 한 강보합 정도로 마감을 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증시에 대한 해석을 두고는 공화당이 이기면 좀 증시가 유리하지 않겠느냐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었고 중간 선거가 있었던 날 증시는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다전 인수로 얘기. 예, 맞습니다. 다 올라가는 걸로만 해석하겠습니다. 이래도 올라간다 그러고 저래도 올라간다 그러고. 근데 요 부분은 사실 그 미국의 그 커뮤니티들 있잖아요. 네. 주식 커뮤니티들. 네. 근데 이게 선거 결과 그러니까 중간 선거를 보면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긴 했었어요. 이게 그 증시에는 공화당이 유리하지 않겠냐라는 얘기들을 미국 개미들은 많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절차가 끝난다는 큰 행사가 끝난다는 게 불확실성이 해소된다는 거기 때문에 그걸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쪽 저쪽 다. 그러게요. 네. 뭐또 머스크는 또 트위터에다가 공화 쪽 투표를 또 독려하는 이런 걸 또 쓰기도 하고 별별 하여튼 이벤트들이 좀 많습니다. 근데 머스크는 트위터에도 바이든 대통령하고 각세우는 그런 트윗을 많이 올렸었어요. 그동안 예, 그래서 뭐 되게 이례적이다라고 보이는 정도까지는 아닙니다. 네. 또 트럼프 때는 트럼프하고 그러지 않았나? 그러니까 뭐 좌충우돌하는 성격들이 좀 있긴 있는데, 근데 이번에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랑은 결이 맞았던 기업인들은 거의 없었잖아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하고는 좀 약간 설전이 좀 이렇게 있었을 정도로 좀 그래서 그 뭐 머스크가 선거에 미치는 영향이 뭐 크진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그러면 두 번째 뉴스 넘어가겠습니다. 예, 이게 그 조금 약간은 어렵고 네. 굳이 이걸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야 되나 싶은 뉴스인데 채권 시장에 대한 불안감이 좀 과도하지 않은가 싶어서 이 뉴스를 좀 가지고 왔어요. 어떤 네. 뉴스냐면 신한은행이 4억 호주 달러 외화 채권을 발행했다라는 뉴스입니다. 이게 그 호주에서 발행한 채권인데 한 3천억 원 규모의 외화 채권 발행에 성공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3년 만기로 해서 3개월 변동금리에 1.95%포인트 더한 거고 발행일자는 오는 19일입니다. 그러면서 지금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이 이제 해외 자금 조달 못하는 거 아니냐, 뭐 흥국생명 콜옵션 때문에 우리나라 채권 시장 다 망하는 거 아니냐, 뭐 외국인들 우리 채권 하나도 안 사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감이 되게 커요. 그런데 여기에 그 벤치마크를 하나씩 찍어주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채권 시장이 이렇게 있을 때 금리가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네. 금융회사라든지 이럴 때는 사실 공공금융기관들도 많이 해요. 뭐 산업은행이나 수출입은행이 해외에서 채권을 발행함으로써 벤치마크를 하나 찍어줘야 그 언저리에서 또 이제 한국물의 금리가 그렇죠. 형성이 거기서부터 되거든요. 조금씩 가상금리 붙이면서 발행하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신한은행이 외화채권을 발행한 부분들은 지금 최근에 있었던 혼란의 와중에 발행이 됐다라는 측면에서도 네. 의미가 있고 일종의 조금 금리가 제가 보기엔 조금 비싼 것 같긴 한데 그래도 그 언저리에서 이게 형성이 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네. 좀 유의미하다라고 보고 이 뉴스를 준비를 했어요. 네. 근데 거기에 지금
그 채권 시장에 대한 과료한 우려를 얘기 드리는 게 사실 예전에 저희도 채권 시장 뭐 큰 얘기 안 나올 때 좀 네. ABCP 쪽에서 큰 문제 있는 것 같다라는 얘기를 좀 드렸을 때는 문제가 있고 좀 대처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했을 때 워닝을 주는 차원에서는 그런 게 좀 필요하다고 그렇죠. 봐요. 네. 근데 이렇게 문제가 되고 나서 갑자기 막 뭔가에 뭐 나쁜 놈을 찾는 듯이 이렇게 확 몰아쳐서 우려를 하는 거는 네. 조금 과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 건데 요즘에 그 제가 뉴스를 보다가 뭐 그런 뉴스를 봤어요. 금융지주의 부도 위험이 3배가 됐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결국은 지표로 보면 CDS 프리미엄이 지난해 비해서 3배 올랐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그거를 제가 CDS 프리미엄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서 차트를 가지고 왔는데 이게 1년 기준입니다. CDS 한국물 1년 기준으로 여기서 요렇게 시작된 게 이만큼 올랐다 그러니까 엄청나게 높아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시계열 한 10년으로 보면은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단기에 레인지 안에 있네요. 그러니까 100 언더, 그러니까 지금 75bp인데 100 언더에서는 부도 위험을 신경 쓰진 않아요. 그때 위험하면 변동성 정도로 보는 거고 CDS에 대한 그 진짜 뭔가 이게 부도에 대한 베팅을 하는 CDS가 움직이는 거는 100 이상으로 훨씬 올라갈 때 보통 그런 걸 해요. 그러니까 그 밑에서는 이제 변동성이라 이렇게 투자자들도 그렇게 눈여겨 보진 않는 지표입니다. 근데 여기서 뭐 25bp에서 75bp 올라가고 3배가 된 건 맞는데 네. 그게 요새 뭐 그걸 3배로 표현하니까 진짜 바로 묻어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나라 금융지주가 부도날 거라는 생각은 별 의미가 없잖아요. 현재 기준에서. 그러니까 제가 엊그저께 누구랑 만나서 저런 얘기를 하길래 야, 그 당신 그 포트폴리오를 먼저 봐.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건 신용 등급도 없는 그게 정프로였나? 그랬나? 네. 그 안에 들어가 있는 40종목은 신용 등급도 없는 걸 착 깔아놓고서 편하게 주무시면서 왜 그 은행 걱정을 하시냐고. 그리고 금융지주 걱정을 할 저기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좀 과도한 게 있는 거고 여기서 또 뭐 보험사 내년 말 콜옵션 만기 돌아온다 뭐 그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말씀드렸지만 내년 말 되면 RBC 비율이 개선이 돼요. 그러면은 거기서 지표상의 문제가 안 생기면은 여기서 채권 발행하는데 문제가 생기진 않아요. 그리고 이게 사실 내년 말 RBC에 맞춰서 회계 기준을 바꿔놓은 게 있어요. 보험사들이. 그러니까 그거 바꾼 것 때문에 지금 문제가 되는 거라 내년 말 되면은 사실 그런 문제들이 다 사라지거든요. 그러면은 지금의 RBC 비율이란 지표 문제 때문에 이런 약간 미스매치가 생긴 건데 이게 내년에 만기 돌아오는 게 이만큼 있으니까 지금 보험사들이 큰일 났다. 이런 우려도 좀 과도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제 그 김한진 박사님이 이런 문제들이 한 내년 말쯤, 내년 한 1분기 말, 한 3월쯤 되면은 그런 게 많이 몰려 있다는 말씀을 좀 하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이제 개선되는 모습들이 나타날 거는 그렇게 우려할 부분은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거고 여기서 근본적인 원인은 사실 한전의 자금 조달 문제예요. 한전이 2020년에 한 채권 시장에서 한 3조 정도 조달하다가 올해 한 23조, 24조, 25조까지 올라가게 생겼거든요. 그냥 진공청소기구만. 근데 그것도 단기물 3개월물, 2년물, 3년물 그냥 팍팍팍팍 긁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이제 한국전력이 이제 에너지 문제 전기요금 못 올리면서 자금이 좀 필요한 상황에서 이거를 정부가 보전을 해줄 거냐 그게 보전이 안 된다면 이걸 민간 시장에서 자금을 긁어가고 있는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진짜 우리나라 금융회사들의 어떤 큰 문제가 있고 뭐 이런 부분들이 뭐 끝에 따는 없잖아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이제 정부 쪽에서 좀 관리를 해줘야 되는 한전이 민간 자금 시장에서 긁어가고 있는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거라 그렇다고 해서 저 밑에 있는 뭐 다른 금융회사들의 뭐 이게 조금 지표 안 좋아졌다고 해서 다 망할 것처럼 분위기를 조성을 하게 되면은 그 분위기 때문에 망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뭐 ABCP라든지 뭐 레고 문제라든지 뭐 또 후순위치 문제가 이 본질이 뭔지에 대해서는 재빨리 투자자들이 알려줘야죠. 예. 근데 계속 그걸 가지고 그런 면도 있긴 있겠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있는 거는 빨리빨리 건져내야 되는 거고 문제가 생긴 거는 근데 이제 전체 시장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하게 객관적으로 보고 그리고 보통 우리가 CDS 지표 평소 안 보잖아요. 네. 꼭 이럴 때만 봅니다. 이럴 때만 보고 이전부터 3배네? 그러면 이게 말 만들기가 좀 좋아요. 그래서 하게 되는 건데 한전이 근데 20몇 조예요 지금 올해. 적자가 40조니까. 그 표 갖고 오긴 했는데 네. 뭐 시간 때문에 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보여줘봐요. 환경신문에서 그린 지표예요.
2022년 아직 마감 안 됐습니다. 그리고 한전이 어제도 발행했거든요. 어제도 한 얼마야 이게? 2,700억, 300억, 그러니까 3천억 규모로 또 발행했으니까 이게 한 3조 정도 발행하던 거를 그래 이렇게 자산가들은 지금 저걸로 파티하고 있다니까. 그쵸. 이게 안전하잖아. 안전 샀는데 그러니까 파티할 정도는 돼요? 금리 같은 게? 금리가 뭐 예전에 비하면 3배씩 6%에 6%. 한전이? 연 네. 6%. 그 작년에 2% 주던 게 지금 6% 주니까 3배 올랐다니까. 그러니까 좋죠. 자산이 뭐 몇십억 몇백억 있는 사람들은 엄청 좋은 거예요. 이게 망할 회사도 아니잖아요. 망하게 할 수 있는 회사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거를 막 3개월물짜리 막 찍어 놓으면은 네. 3개월 지나면 또 찍고 해. 롤오버 계속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그 단기 시장에서 ABCP 돌리고 RP 돌리는 그런 시장에서 한전이 긁어가면 그쪽이 좀 어려움에 처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펀더멘탈한 문제가 없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진짜 뭐 좀 다 망할 것 같은 그런 분위기는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네네. 싶어요. 예. 자, 그러면 세 번째 뉴스도 한번 가볼까요? 예, 그 3분기 기준으로 한국경제신문이 집계를 했는데 대기업 20곳의 현금성 자산을 집계를 했습니다. 근데 규모가 작년 말보다 30조 원 가까이 불어나서 250조 원이 넘는데요. 그러면 여기서 현금성 자산을 기업별로 얼마나 모았는지를 한번 보시면 우리 김프로님 맨날 말씀하시는 삼성전자 128조 원. 어마어마하지 최근에 않습니까? 어제 삼성전자 6만 2천 원 됐더라. 예? 6만 2천 원 터치했던데. 저는 저것도 영향이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너무 돋보이지. 이게 진짜 안전자산이네. 왜냐하면 저건 채권 발행을 절대 안 하거든. 발행할 필요가 없죠. 현금만 128조 지금 원인데. 아마 내가 볼 때 지금 모든 은행과 금융회사들은 삼성전자 자금부에 줄 서 있을 걸. 그렇죠. 돈 좀 주세요. 그리고 이른바 글로벌 혁신 기업들 중에 자금 부족한 데들은 다 삼성만 바라보고 그렇지. 있을 거예요. 나 좀 네. 인수해 주세요. 네. 그러면서 그런 게 있고 포스코 같은 경우도 이게 그 최정우 회장이 이전에 한 분기 전쯤에 그런 지시를 했었고 뉴스로 보도를 해드린 적이 있었어요. 네. 현금 유동성 확보해야 된다. 그런 얘기 나오고서 거의 한 10% 가까이 현금성 자산이 늘었습니다. 그래서 20조 원 넘게 좀 확보를 좀 하고 있고요. 뭐 기아나 현대차그룹 계열사들도 정의선 회장 지시로 그때 현금 유동성 확보한다는 보도가 한 3개월, 6개월 전에 계속적으로 나왔었는데 네. 거기 부분에서도 지금 꽤 많이 올라와 있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일단 그 시장에서 자금 조달하기 쉽지 않을 거다라는 우려를 기업들은 미리 했었다는 거고 네. 그래서 지금 현금 유동성이 막히지 않게 그동안 모아놨던 자산들이 이만큼 돼 있다라는 측면이고 양면적인 측면이 있다고 봐요. 일단 국내 대기업들이 현금성 자산을 확보함으로써 단기 유동성의 문제가 생기진 않을 것 같다. 기업 단에서는 네. 그런 측면이 하나 있고 반대로 또 이 부분에서 이제 구조조정의 계절이 내년에 올 거거든요. 그럼 그럴 때는 이렇게 현금 유동성 확보한 기업들에게는 좋은 기회가 또 될 수 그렇죠. 있다라는 것들에서는 좋은 점. 그리고 좀 이렇게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대기업들이 이렇게 현금 유동성을 끌어안고 있으면 시장에 자금이 잘 안 돌아요. 뭐 그렇겠죠. 예, 그러다 보면은 이게 각자 도생의 계절이 됐을 때 약한 고리들한테는 그 온기가 가지 않을 수 있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지금 이제 개개인 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제 각자 도생의 계절이 되면 옷을 좀 두텁게 좀 입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자금 관리를 좀 하시고 이렇게 부채 관리를 좀 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측면에서는 그게 개개인들 측면에서 좀 필요하다는 거고 그런데 또 아이러니하게 개개인들이 이제 옷을 두텁게 입고 자기의 안전을 강화하게 되면은 시장에는 자금이 잘 안 그렇죠. 돌아다닌다. 그래서 우리들 측면에서는 일단 우리는 살아야 되니까 각자 노생의 계절이 좀 있대. 이거를 언제 봄이 어떤 방식으로 오게 만들어야 될지를 이제 다방면적으로 고민을 좀 해야 될 거예요. 그게 어제 김한진 박사님 얘기가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각자 도생으로 좀 이렇게 하게 되겠지만 내년 1분기 말에 낙제가 좀 해소가 되면은 모두가 안심하고 서로가 돈을 빌려주고 빌리고 투자하고 투자받고 할 수 있는 분위기가 좀 형성이 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미 스마트한 머니들은 움직이고 있죠. 예. 현재. 그래서 그냥 장난스럽지만 계산을 해보면 120조의 한전채를 몰빵을 하면 7조 2천억 벌어요. 그 120조로 한전채 한전채 하면 몰빵해버리면 7조 2천억 들어와. 예? 영업의 수익으로. 1년에 그냥 그렇게 들어오는 거죠. 안전하게. 야, 한전은 그냥 한전은 그냥 사면 한전이 얼마 정도 하죠, 대충? 지금 삼성전자 한전 인수를 퍼뜨리는 겁니까?
아니 오늘 좀 잘 나가고 있는데 아니 네? 어느 정도 삼성전자 오랜만에 좀 굉장히 하지도 마세요. 아니, 한전 시가총액 10조밖에 안 하는데 10조예요? 10조예요? 네, 지금 여기 나온 거 보니까 10.1조 나오는데요. 11조. 살만하지 않아요? 10조면. 아니 적자가 30조인 기업. 내가 생각할 때 정부가 바이백을 해가지고 그냥 국유화를 해. 저왜 상장을 시켜놓냐고. 그게 차라리 맞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오히려 시장 교란이 너무 심해요. 그럼. 이게 채권 시장 긁어가는 것만 보더라도 예. 살짝 반등할 때 들어가서 물리는 사람만 만들잖아. 자 그러면 뉴스 3 플러스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저희 3프로TV가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은 데이터를 분석하는 송기령 부사장과 함께 미래대학 강의를 선보인 지가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대기업의 임원진들과 기관의 큰 프로젝트로만 제공되던 깊이 있는 통찰을 최초로 온라인을 통해서 공개했었는데요.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다양한 피드백을 바탕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해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3프로TV 미래대학 확장판. 현상은 벌어진 거고 함의는 그 안에 들어있는 이유란 말이죠. 예측 그러셨는데요. 예측이 아니라 이해입니다. 그렇게 가게 돼 있어요. 누구보다 먼저 사회 변화를 포착하고 자신만의 전략을 수립하시는 귀한 시간이 되실 겁니다. 영상 하단의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네이버에서 3프로TV를 검색해 주세요.